어렵게 모셨습니다. 이 시대에 깨어있는 시민이신 우리 유시민 선생님을 모시고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님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좀 긴장이 됩니다. 이제 우리 교육원장이신 현흥 스님께서 저를 사상가 이렇게까지 말씀해 주셔서 영광이긴 한데 이제 그건 아니고요. 주로 저는 사실 저작거리에서 강연을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오늘 이 조계종 교육원에서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스스로 종교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절에다가 등록을 해 놓으셔가지고 적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 절의 주지스님께서 가끔 우편물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그때마다 어머니가 절에 가서 또 등을 달아놓고 뭘 하셨구나 그런 걸 알곤 하지요. 하여튼 초대해 주신 조계종 교육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다른 때보다는 공부하시는 스님들 앞이라서 말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오마이뉴스에서 중계방송한다고 그래서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두 배로 듭니다. 오늘 제 강의 제목이 한국 사회의 현실과 국가의 역할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아마 제가 현흥 원장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국가란 무엇인가를 미리 읽어보시도록 스님들께 권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제 그 책은 국가에 대한 일반론을 이야기한 책이고요. 그래서 실제 우리 한국 사회를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다뤘던 국가에 대한 일반론을 우리 사회에 좀 적용해 본 책이 최근에 이제 발간한 나의 한국 현대사라는 책이죠. 그래서 오늘 강의 자료는 제가 텍스트로 이제 미리 드렸습니다만 여기 이 사진 자료는 한국 현대사에서 썼던 통계 수치나 역사 사진 같은 걸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제가 한국 사회 현실과 국가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 관한 일반론도 조금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나라가 그런 일반론에 비추어 볼 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 것인지 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라는 게 되게 거창해 보이고 뭔가 좀 다 알 수 없는 어떤 신기한 어떤 것을 갖고 있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람이 왜 국가를 형성을 했을까? 그리고 이 국가가 뭘 해야 되고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해야 되고 누가 국가를 운영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견이 많고 다툼이 많은 것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우리가 그냥 다 세상에 온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지, 의사, 어떤 동기 이런 것이 없고 그냥 세상에 던져졌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과 타인 또 우주를 발견하게 되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다녀가는 거죠. 예, 진짜 잠깐 다녀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잠깐 지구 행성 위에 이렇게 머무르는 동안 이게 귀하게 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동안 이제 잘 살고 싶은 거죠. 이때 잘이라는 것은 꼭 물질적인 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 있게 기쁘게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라는 것은 이렇게 자기 의사와 무관하게 세상에 던져진 존재인 사람들이 그 짧게 머물러 갔다 가는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내 삶을 또는 우리들의 삶을 잘 의미 있게 기쁘게 행복하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영원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국가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국가는 없죠. 우리 문명사에 국가가 출현한 것이 약 10,000년 정도 된다고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10,000년 동안 지속된 국가라는 건 없습니다. 길어야 어떤 국가가 생겨나면 1000년, 보통은 200년, 300년 이렇게 생겼다 없어지고 생겼다 없어지고. 그래서 개별 국가는 계속해서 생겼다 없어졌지만 국가라는 어떤 제도의 총합, 인간 공동체 이거는 없어지지 않았죠. 이제 지난 10,000년 동안 형태를 바꾸고 내용을 바꾸고 하는 일이 달라졌지만 국가 그 자체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의 이 인간 공동체로서 지속되어 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이거 없이는 제대로 된 국가 없이는 이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인 우리들이 자기의 삶을 짧은 기간이지만 행복하게 기쁘게 의미 있게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천체물리학의 연구 결과 이런 것들이 뭐 논문이 나오고 책이 나오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이런 걸 보면 사실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가운데 우주에 없는 물질은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들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 자체가 우주에서 왔고 우리들이 다 살고 생명이 다 하고 나면 우리들의 몸은 다시 우주 속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게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국가와 관련해서도 보면 이런 국가 조직을 만드는 종, 생물학적 종은 인간밖에 없는데 이런 것을 만들게 된 이유가 뭘까? 이렇게 본다면 인간이 이 지성을 가진 동물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성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한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국가를 만들고 운영하고 부시고 새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들이 알게 된 것, 느끼게 된 것 이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축적되면서 오늘의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가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만든 인간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발생해서 지금까지 처음 생겨나서 지금까지 온 과정을 보면 되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기본적인 것은 안전에 대한 욕망이죠. 그러니까 누가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고 그럼 누가 나를 해칠지 모른다는 불안, 공포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욕망. 이게 아마 모든 생명 종에게서 가장 강력한 욕망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처음에 국가는 이 욕망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등장한 국가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그것이 확보된 다음에는 그다음에는 좀 잘 살고 싶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살고 싶다. 이 물질의 결핍이 주는 억압, 고통, 아픔, 슬픔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망. 이제 여기에 부응하는 국가가 그 다음 단계에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첫 번째 단계의 국가를 안보국가라는 이름으로 제가 설명을 했고요. 이 두 번째 단계를 발전국가. 이 발전국가는 자본주의 발전국가도 있고 사회주의 발전국가도 있고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만 그 다음 단계는 발전국가입니다. 물질적 풍요를 북돋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국가였고요. 세 번째가 좀 안전해지고 좀 이제 먹고 살만 해진 다음에는 이제 자유롭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방식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아주 강력하게 대두합니다. 이 국면에서 국가는 이제 소위 민주국가로 이행 또는 진화를 하게 됐고요. 민주주의 하면 되게 뭐가 잘 될 줄 알았는데 해보니까 새로운 사회학이 생겨나고 불평등과 차별이 생기고 이렇게 되면서 존엄한 인간의 보편적 평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그리고 국가가 모든 시민들을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 된다는 요구가 올라오면서 이제 국가의 이 최신 발전 단계인 복지국가까지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의 발생사에서 생기는 여러 단계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욕망의 여러 위계를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심리학자가 그 욕망의 위계가 있다고 주장을 했는데 엄격한 위계는 아니지만 대체로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배가 고프고요, 먹을 것이 없고 자기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윤리, 도덕, 규범, 법 이런 것이 의미가 없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나 불안하고 공포에 떨고 굶주리는 상황에서라면 누군가가 잘 수 있는 집을 제공하고 먹을 수 있는 밥을 주고 그리고 외부의 침략이나 침범이나 혹은 내부 우리들 사이의 무질서에서 당신을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실제 보호해 준다면 자유, 개성 이런 것을 맡기고서라도 거기에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욕망, 욕구 또는 소망이 있지만 그 소망들이 또 다 중요하지만 일정한 위계가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대체로 국가의 발생사, 진화의 역사는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의 위계를 따라서 진행해 온 것이다. 그것이 제가 국가의 진화 과정을 보는 저의 기본적인 시각입니다. 한국 사회를 봐도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우리나라 현대사를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 온 걸 한번 보시면 이건 나중에 다시 보시고요. 자료에는 2012년까지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13년까지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1인당 GDP 막대 그래프입니다. 좀 보기가 불편해서요. 좀 바꿔봤습니다. 저 막대 그래프의 꼭지점을 연결해서 그린 선입니다. 보시면 제가 이걸 1959년부터 그래프를 작성했는데요. 1959년 이전에는 아직 산업화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전 그래프를 보면 그냥 바닥에 딱 붙어 있는 그래프라서 의미가 없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5.16 쿠데타가 일어난 1960년도에는 이제 땅에 딱 붙어 있었고요. 그다음에 쭉 조금씩 땅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유신 쿠데타가 일어난 1972년 이때쯤에 이제 비행기로 치면 활주로를 막 달려서 앞바퀴가 떨어지고 뒷바퀴가 떨어질락 말락하는 그런 정도의 상태가 됩니다. 11.6 사건이 나서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도에는 확실히 이륙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두환 정부가 들어섰고 쭉 상승 고도를 올려가다가 1987년 6월 항쟁 이후 이제 노태우 정부 들어서고 88 올림픽이 있었던 그때부터 IMF가 날 때까지가 꽤 가파르게 이제 올라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IMF 위기가 왔고 반토막이 나고 그다음에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 약간 불안정하긴 하지만 다시 이 고도를 높였습니다. 이때 그 올라가는 기울기를 보시면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때랑 거의 비슷한 기울기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008년도에 리먼 브러더스 파산으로 인한 미국발 금융위기가 찾아오면서 다시 이 고도가 떨어졌다가 지금 약간 이제 그 이전을 회복한 단계 이 정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래프를 만든 거는 대개 약 55년 정도의 세월 동안 우리 1인당 GDP가 어떻게 변화해 갔느냐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 그림을 만든 건데요. 되게 이게 우리들의 욕망이 표출되는 그 위기에 따라서 표출되는 그 과정을 다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되게 5.16 쿠데타 이전에 국민소득이 70불, 1인당 GDP가 70불, 60불, 50불 이럴 때요. 세계 최빈국
정도였죠. 뭐 아프리카 토고라든가 뭐 이런 데하고 비슷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거의 뭐 필리핀은 우리나라 2배가 더 됐고요. 아시아에는 우리보다 못 사는 나라가 거의 없었습니다. 아시아에는 아프리카에 가야 좀 찾을 수 있고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생긴 것이 정신적으로 보면 이제 1919년 3.1 독립투쟁과 그 투쟁을 기반으로 만든 상해 임시정부 수립, 임시정부 헌장에 민주공화국을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정신적인 면에서는 이제 3.1 운동 때 우리 대한민국이 처음 탄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고요. 이것이 실체를 가진, 사람으로 치면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몸도 있는 그런 국가로 된 것은 1948년도 이제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입니다. 그때는 미군정이 공권력을 가지고 있을 때였고요. 해방 때부터 3년간 우리 정부 수립 때까지 그 3년간은 미국 군대가 그 공권력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직 국가가 없었죠. 대한제국은 이제 식민지에 병탄되어서 멸망했고 조선총독부는 이제 패전하면서 사라졌고 그 권력의 공백을 38선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나누어서 미군정, 소련군정이 이제 국가로 등장을 했죠. 그리고 그때 만들어진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사실 민주공화국 헌법을 채택하긴 했지만 국가의 가장 낮은 단계, 소위 안보국가였습니다.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해방 전후 전국의 그 내부적인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고 내부에 안정된 사회 질서를 수립하는 것이 거의 과제의 전부인 국가였고요. 뭐 경제 발전이라든가 자유, 민주주의 이런 것들은 그냥 헌법에만 있는 것이었고 반공을 이념으로 내걸어서 일종의 난민촌처럼 국민을 결속시켜 놓고 각종 독재적인 방법과 위협, 폭력 이런 것으로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뭐 중세기의 왕권 국가나 별로 다를 게 없는 그런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부가 12년을 지속되고 나서 이승만 정부가 이제 4.19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4.19 혁명은 이 이승만 대통령 시대의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충족해 주지 않았거나 또는 충족해 주기를 거부했거나 또는 충족할 능력이 없어 보이는 여러 욕망을 대중이 가졌기 때문에 그걸 표출시킨 거죠. 현상적으로는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투쟁으로 시작했지만 이것은 그 당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기능, 국가가 하는 일, 국가가 그 일을 하는 방식, 이 모든 것에 대한 전면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민주당의 장면 정부가 섰고요. 1년이 채 안 되어서 5.16이 일어납니다. 이 5.16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발전국가 단계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박정희 소장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그걸 무슨 명분을 세웠냐 하면 민생고 해결, 이걸 명분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집권 기간 내내 오로지 이 1인당 GDP 성장, 수출 증대, 산업화 그걸 유일무이한 국가 목표로 삼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개인적으로는 1인당 GDP 1,000달러, 대한민국 수출 100억 달러 이걸 거의 종교적인 신앙처럼 목표로 세워서 가지고 갔고요. 이 발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모든 욕망을 다 억눌렀습니다. 그게 독재죠. 우리 인간들은 예나 지금이나 다양한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승만 정부 때부터 있던 반공, 국가안보라는 그 가치 위에다가 경제발전이라는 걸 하나 얹어서 거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둠으로써 어느 정도 지지 기반을 확보하고 오로지 폭력으로만 통치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는 폭력을 쓰고 부분적으로는 설득 또는 세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을 통솔하게 되는 그런 단계로 갔습니다. 우리나라가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5.16 때부터 시작해서 전두환이 정권이 끝나는 1987년까지 약 25년 동안 이 발전국가의 단계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6월 항쟁이 일어날 때가 1인당 GDP가
여기 보시면 3,000불쯤 될 때입니다. 3,000달러요. 1인당 GDP가 3,000달러 정도가 됐다는 것은, 그리고 1987년도면 전쟁이 끝난 뒤로 거의 35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이 아득한 옛 기억이 되었고,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가 굉장히 확대되면서 북한의 위협이 실체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에 대한 대중의 의심이 생겨났고, 사람들이 실제로 북한의 침략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그리고 국민소득이 3,000달러에 근접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거죠. 부모님 봉양하고 애들 학교 보내고 이거를 좀 힘들지만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된 그런 단계에 왔습니다. 그때까지 이 발전 국가를 위해서 억눌렸던 그런 자유에 대한 요구, 개성을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인간으로서 나의 존엄성을 국가로부터 존중받고 인정받으려는 요구, 이런 것들이 표출되면서 유월항쟁이 일어난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유월항쟁 이후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은 민주국가 단계로 진입을 합니다. 진입을 해서 약 10여 년간 그렇게 경제발전도 계속 잘 해나가고, 이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민주화도 이루어 나가고요. 저때 민주화가 이루어진 첫 10년 동안 경제성장률이 그전보다 더 말하자면 프로테이지로는 낮지만 국민소득의 증가폭은 제일 빨랐던 때입니다. 저때가. 그리고 이제 IMF가 왜 났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히 여기서 말씀을 안 드리고요. 여하튼 불행하게 저런 사태가 났고, 우리 대한민국호라는 이 비행기의 기체 결함, 그리고 당시 비행기를 조종했던 김영삼 정부의 조종 미숙,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국가부도 위기가 왔고요. 그리고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최초의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서 드디어 대한민국이 민주국가로 본격적인 단계에 진입했을 때, 그때 사회적 양극화가 본격 시작이 됩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1987년 11월 달에 정부가 구제금융 신청을 하고, 그 당시 IMF 깡더시 총재가 한국에 와서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이인재 후보 등등 유력한 모든 대선 후보에게 사인을 받았죠. 대통령이 되면 이 합의사항을 잘 이행하겠다는. 그리고 나서 약 2년간 사실상의 IMF 경제 신탁 통치가 이루어졌고요. 김대중 대통령은 IMF하고 싸우고 대립하는 길을 택하기보다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빚을 갚아서 이 신탁 통치를 끝내는 쪽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국민들도 금반지도 가지고 나가고 이렇게 마음을 많이 모아서 약 2년 만에 이제 빚을 다 갚고 IMF로부터 이제 독립선언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정리해고제 도입이라든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시작된 이제 비정규직 제도, 임시직, 간접고용, 이런 것들이 본격화되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민주주의란 좋은 것이지만 이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뭐가 있는 거죠. 그것이 저는 복지에 대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국가라는 것은 사실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가 돈을 많이 쓰는 그런 국가를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 한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시민들을 모든 종류의 사회적 위험에서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국가가 복지국가입니다. 그 질병, 가난, 가정의 해체, 실업, 그다음 환경오염으로 인한 어떤 질병 등등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죠. 과거에는 가난은 나라도 구제 못한다 이렇게 해서 유럽도 18세기까지는 구빈법, 가난한 사람을 돕는 법을 도입하는 자체가 굉장한 사회적 논쟁거리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박정희 대통령 집권 초기에 처음으로 국가재건 최고회의 시절에 19세기 영국 구빈법과 비슷한 이제 생활보호 대상자를 이렇게 지원하는 법이 그때 처음 만들어져요. 그걸로 한 일은 별로 없지만 일단 법은 그때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 법의 제정 과정을 보면 이 안보국가로 수립이 되어서 발전국가를 거쳐서 민주국가를 또 단계를 밟고, 그리고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가 막 터져 나오기까지 이런 다양한 요구들이
단계적으로 생겨난 것은 아니고 다 처음부터 사람들 마음속에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들의 절박함, 그 요구를 꼭 실현하고자 하는 의지의 강도 이런 데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 국가 안보가 튼튼하죠. 이제 북한보다 우리가 1인당 GDP가 30배가 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세계 최강의 미국을 동맹국으로 가지고 있고요. 필요하면 미국 핵항공모함이 바로 그냥 부산항에 들어오고 그런 나라입니다. 북한은 인민들의 식생활을 해결을 못할 정도로 지금 경제가 망가져 있고 전쟁 수행 능력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입니다. 뭐 가끔 미사일 발사하고 무리해서 핵실험하지만 그거는 못 살겠다 죽겠다고 비명을 지르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보 튼튼하고요. 적이 쳐들어와서 우리 청년들이 죽는 게 아니라 전쟁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별로 존재하지 않는 가운데 가상적인 공포감 속에 젊은이들을 병영에 몰아넣고 옛날식 문화로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끼리 지금 죽이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돼 있는 거고요. 군개혁이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한반도 정세에 맞는 또는 우리의 인구 구조, 우리의 국민 소득, 교육 수준에 맞는 그런 군의 개혁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저런 병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따름이죠. 그리고 이제 경제 지금 뭐 성장이 안 된다고 아우성이 나고 있지만 사실 솔직히 지금 얼마나 잘 삽니까? 스님들의 삶을 50년 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죠. 조계종이 50년 전에 어떤 모습이었죠? 지금이 얼마나 풍요로운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람들이 왜 더 바랄까? 물론 우리 사회에서 너무 가난하고 빈곤에서 못 헤어나는 분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산층 정도만 되면 지금 대한제국 시절에 정성판서가 먹던 것보다 더 잘 먹거든요. 아니 지금 우리 중산층의 밥상은 구 한 말에 한양에 살던 그 지체 높은 정성판서들 밥상에 못지 않아요. 어찌 보면 더 훌륭합니다. 그리고 150년 전만 하더라도 가봤자 일본이나 중국밖에 못 가던 게 우리나라 우리 조상들인데 지금은 시골에 농사 짓는 할아버지들도 동남아 정도는 다 다녀오시잖아요. 말할 수 없이 우리 단군 이래 이렇게 잘 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뭐가 부족한지 계속 더 잘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제어하지 못한 욕망이 제어되지 못한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그 단계를 거쳐서 지금도 그 욕망이 너무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게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럼 민주주의는 또 그 전에 돌아가신 두 대통령 시대에는 뭐 아무렇게나 해도 대통령 욕을 하건 뭐를 하건 뭐 상관없이 뭐 자유가 만개했던 시절처럼 지금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별로 걱정을 안 했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양극화가 심해지고 하면서 이제 국가가 역할을 바꿔라.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때 야당 못지않은 과감한 복지 공약을 하셨잖아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표를 얻기 위해서였거든요. 왜 그걸 해야 표를 얻을까? 그거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강해졌기 때문이에요. 이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했다, 민주주의가 작동 안 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잠시 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일 따름이지 이 민주주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곧바로 복지국가에 대한 요구, 국가가 나서서 시민들을 위험에서 더 확실하게 보호해라 라고 요구하는 이 욕구가 더 전면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한 60년 동안요 1만 년 동안의 그 문명사에서 나타난 국가의 진화 과정을 압축해서 거쳐온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심하죠. 지금 세대 간의 의견 차이 이런 걸 보면 한 200년 정도 이 뚝 떨어진 세대를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게 왜 그러냐면 다른 나라가 200년, 300년에 하는 거를 우리가 한 50년 동안에 다 통과해 왔기 때문에 그 모든 시대에 따라서 서서히 변해왔던 모든 가치관의 변화가 우리 역사에서는 두 세대 안에 압축돼서 지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세대 간의 의견 격차가 너무너무 심합니다. 지금. 지금 뭐 말도 못하게 심해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하는
국가의 어떤 역할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고령 세대는 8대2로 잘한다 그러고 청년 세대는 2대8로 못한다고 그럽니다. 이거는 한 사회 속에는 나타나기 어려울 정도의 극단적인 차이거든요. 근데 이것조차도 특정한 병리 현상이라기보다는 우리 현대사가 300년을 30년에 사는 식으로 그렇게 살아온 역사였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이런 역사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만큼 좀 독하고 대단하고 그리고 에너지 넘치는 대중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빨리빨리 문화, 못 참는 거, 그 다음에 질투, 시기 이런 감정이 강한 거, 질투는 나의 힘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남들이 하면 나도 해야 돼요. 그런 거, 이런 것들이 모두 복합이 되어서 우리가 그런 압축적인 역사적 진화, 국가의 진화를 겪어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대한민국이 그 사이에 어떻게 사람들의 삶이 달라졌나, 이것은 제가 여기 1959년하고 2014년을 비교해서 여기 인구수부터 시작해서 자료에 다 실어놨으니까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국가 현 단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가장 큰 결함이 뭘까? 또는 지금 이 단계에서 국가가 집중해야 될 과제 또는 역할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되게 우리 대한민국이 그러한 안보국가 혹은 반공난민촌에서 출발해서 발전국가 또는 뭐 자본주의적 병영 이런 걸 거쳐서 민주국가 단계에 와 있다. 그리고 이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여러 힘들이 내부에서 형성되고 표출되는 중이다. 이렇게 본다면 현 단계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가 중점적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 목표, 지향, 이것이 뭐냐? 저는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이놀트 니버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이십니다. 이분이 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에 나오는 표현인데요. 개인을 중심에 놓고 보면 최고의 미덕은 이타성이다.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는 것이 최고의 도덕적 이상이고, 국가를 중심에 놓고 보면 국가의 가장 큰 선, 그것은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해 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타당하다고 봐요. 국가는 뭐냐? 국가를 개념적으로 정의를 하면 국가는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널리 인정되는 폭력 또는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유일한 인간 공동체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공동체를 만들어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다양한 공동체를 만드는데요. 가족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뭐 동창회, 향후회, 동호회, 이런 종교단체, 뭐 하여튼 수없이 많은 다양한 조직을 만드는데 그 모든 조직 중에서 강제력, 물리적 강제력 또는 폭력을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체는 국가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가는 뭘 가지고 일하는 것이냐? 폭력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에요. 그 국가를 대리하는 것이 정부인데 정부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폭력을 쓰지 마라, 계속 폭력을 쓰잖아요. 그래서 경찰력을 동원하는데 못 이겨요. 그러면 내전이거든요. 그게. 그럼 이제 군대를 동원합니다. 그래도 못 이기면 국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라는 것은 합법적이고 정당하다고 간주되는 폭력이지만 폭력을 행사하는 데이기 때문에 모든 폭력에 내재된 악마성, 야만성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국가는 폭력이다, 국가는 악마다, 또 이렇게 말했다고 누가 쓸까봐 제가 겁이 조금 나긴 하는데요. 폭력 그 자체는 악마적인 거예요. 이 국가는 뭐냐? 지구 행성 위에 우연히 내던져진 존재인 우리들이 그렇게 유한한 존재로서 온갖 욕망과 충동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데 우리들끼리 서로 해치지 말고 내가 원하는 삶을 평화롭게 살아가기 위해서 만든 게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비극이죠.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국가를
국가답게 만드는 것은 그것이 폭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가의 폭력은 왕왕 선용되기도 하고 악용, 오용, 남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국가범죄가 저질러지죠.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국가범죄를 저지른 나라입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6.25 전쟁 때 보도연맹은 학살 사건, 이런 건 수만 명의 무고한 시민들을 그냥 구덩이에 몰아넣고 총 쏴서 학살한 거거든요. 국가가요. 국민방위군 사건, 이런 거는 청년들을 징집해놓고 밥을 안 줘서 굶겨 죽인 사건이에요. 그리고 조봉암 선생 법살, 장준하 선생 암살, 뭐 법대 최종길 교수 그 고문치사 뭐 등등을 비롯해서 정부에 대해서 정부와 다른 얘기를 한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잡아다가 고문하고 거꾸로 매달고 두들겨 패고 죽이고 갖다 버리고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았습니다. 진짜 죄 없는 사람들을 간첩으로 조작해서 그게 수백 건이 되고요. 그리고 5.18 광주에서의 학살도 국가범죄였죠. 이게 수많은 국가범죄로 점철되어 있어요. 우리 현대사는. 이 국가가 오로지 악만 저지른 것도 아니요 선만 행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국가들이 다 이래요. 문명의 발전이라는 것은,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은 국가로 하여금 되도록 적게 악을 저지르고 되도록 많이 선을 행하도록 변화시켜온 과정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현 단계에서 정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 이게 제일 중요해요. 조세 정의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징세권이라는 국가의 물리적 강제력을 써야 되고요. 그 예외 없는 공평한 병역 복무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징집권이라는 이 물리적 강제력을 제대로 써야 됩니다. 이런 것처럼 국가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당하고 합법적인 물리적 강제력 또는 폭력을 제대로 써서 우리가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실현할 때 그 국가는 좋은 국가, 훌륭한 국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뭐가 정의냐? 어떤 것이 정의로운 국가냐? 이렇게 묻는다면, 이거 아주 오래된 철학자죠.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인데요. 정의는 각자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규정을 했는데, 저는 이 정의가 굉장히 타당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걸 받아야 만족해요. 어떤 자리에 마땅히 가야 할 만한 사람이 가면 사람들이 불만이 없고요. 저 사람은 저기 갈 수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가면 막 시끄러워집니다. 어떤 부자가 마땅히 돈을 크게 벌 만한 사람이 벌었으면 존경하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많은 돈을 벌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면 욕하죠. 정의롭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우리는 우리가 사람들이 다 가지려고 하는 그런 귀한 것을, 그것을 가질 자격이 마땅한 사람에게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의라면, 그러면 사람들이 가지고자 하는 그런 좋은 것은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그게 첫 번째는 기본권이고요. 이게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많은 것들 중에 어떤 것은 만인에게 똑같이 인정해야 나눠줘야 되는 게 있고요. 어떤 것은 경쟁을 통해서 분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국가가 정의롭다면 만인이 받아 마땅한 어떤 것은 만인이 받고, 어떤 특별한 자격을 가진 사람, 이 받아야 마땅한 것은 그런 사람들이 받는 국가가 정의로운 국가이고 훌륭한 국가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국민들은 우선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사유권적 기본권을 다 받아야 돼요. 이거는 아무 자격 조건 없이 우리 헌법에 모든 국민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어떤 자격 기준 없이 모두가 누려야 되는 것, 이것을 사람들이 누리고 있을 때 그 국가는 정의로울 수 있습니다. 대개 이렇게 된 나라들은 사회적 갈등이나 또는 불안, 폭동 이런 것이 안 일어납니다. 사회 내부가 평화로워요. 얼마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이 오셔가지고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의의 결과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무엇인가가 다 정의롭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사회가 평화로워요. 그래서 우리 헌법 제10조에서 37조까지 열거되어 있는 모든 자유권적 사회권적 기본권을 국민들이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한편에는 공직, 소득, 부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공급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의 원리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직은 선거를 통해서 나누고요. 그 선거에서 표 많이 받은 사람이 그걸 가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 선거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였다면, 그리고 투개표 과정에서 반칙과 불법이 없었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표를 많이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선출 공직을 갖도록 하는 것이 우리 헌법의 원리고요. 그리고 소득과 부의 분배는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이 경쟁을 통해서 나타나는 소득과 부의 분배가 정당하려면 몇 가지의 전제 조건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만인에게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 누구는 아예 기회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이 결과를 못 받아들여요. 두 번째, 경쟁의 규칙이 합리적이고 공정해야 돼요. 불합리한 규칙에 의해서 승패가 나면 못 받아들입니다. 세 번째는 반칙이 배제되어야 돼요. 누군가 반칙을 쓰지 않아야 하고 반칙을 쓴 사람은 배제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마지막으로는 승패가 나기 마련인데 경쟁을 하면 승자와 패자 사이의 차이가, 보상의 차이가 우리들의 이 직관적 도덕심을 침해할 정도로 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50배 법인가요? 그 주민투표를 했는데 부결은 됐습니다. 기업 CEO가 받는 연봉이 그 기업에서 가장 적게 연봉을 받는 사람의 50배가 넘으면 안 된다, 이런 법을 발의를 해서 투표를 했는데 부결은 됐습니다만, 되게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직관을 반영하는 주장이에요. 차이가 너무 크면 안 되죠. 지금 우리나라에 연봉 50억이 넘는 임원들이 꽤 많은데요. 회사에 삼성 계열사가 제일 많다고 그러죠. 사람이 50억을 벌면 하루에 얼마입니까? 매주 1억이에요. 매주 1억. 약 1년이 53주 정도 되니까요. 휴가 빼고 나면 일주일에 1억씩 버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기에 일주일에 1억을 벌지? 그러면 우리가 그 내용을 다 알아보고 그만큼 받을 만해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떤 상태인가 이렇게 본다면, 자유권적 기본권은 전체적으로 보면 대체로 주어져 있지만, 최근에 와서 이 국가 권력이 물리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이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이런 것들을 제약하려는 움직임을 일부 보이고 있죠. 그래서 완벽하게 지금 만인에게 배분되어 있지 못해요. 언론과 표현의 자유 이런 것도 뭐 신문사 사주나 뭐 경영진이나 이런 사람은 마음껏 누리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사실상 못 누리고 있는 경우도 많고요. 특히 지난 정부 때 뭐 미네르바 뭐 사건, 그거 정부의 경제 정책을 비판했다고 해서 감옥에 넣은 거 아니에요. 그 법원이 결국 무죄 석방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국가는 자꾸만 만인이 누려야 마땅한 자유권적 기본권을 제약하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사회권적 기본권은 아직 완전히 보장되어 있지 못해요. 사회권적 기본권은 우리 헌법에 모든 인간은 존엄한 인간으로서, 그러니까 국가는 모든 국민들에게 존엄한 인간으로서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주도록 우리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최저생계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정하냐 이런 건데, 아시다시피 지금 최저생계비가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고요. 이제 국가가 실제로 모든 국민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있는 최소 생활을 보장하고 있느냐, 아직은 갈 길이 많이 남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져야 될 것, 마땅한 것을 가지게 하고 있지 못하다, 현재 좀 부족한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경쟁의 원리에 따라서 배분되는 것이 제대로 배분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비정규직 제도, 우리 경쟁의 원리에 따르면 똑같은 기여를 하고 똑같은 노력을 한 사람은 똑같은 보상을 받아야 돼요. 근데 자동차 문짝을 조립하는데 왼쪽 문짝은 정규직 현대자동차 직원이 하고 오른쪽 문짝은 사내하청 직원이 하면 왼쪽 문짝 조립하는 현대자동차 노동자의 연봉은 6천만 원, 저 오른쪽 문짝 조립하는 사내하청 직원의 연봉은 4천만 원.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것은 우리가 배분에 대한, 분배에 대한 우리들의 도덕적 직관을 침해해야 하는 거예요. 일을 똑같이 했으면 돈을 똑같이 줘야지. 그렇게 만든 차가 다 현대자동차 브랜드를 달고 엠블럼 달고 시장에 나가서 현대자동차가 팔잖아요. 똑같은 현대자동차 차를 만드는데 그 사람의 소속 회사가 형식상 다르다는 이유로 연봉을 3분의 1 이상 절반 가까이 적게 준다는 것은 그건 우리들의 도덕적 직관을 침해하죠. 이런 것들이 이 시장에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부자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웬만해서는 전부 불합리한 경쟁규칙, 반칙, 편법, 일탈 이런 걸로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죠. 그래서 사회적인 평화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다만 억눌려 있을 따름이죠.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가 실현된 지가 지금 1987년부터 보면 25년이 넘었는데 민주주의는 그러면 사회정의를 이루는데 적합치 않은 제도냐라는 의문이 생깁니다. 이 문제를 이제 고려대 최장집 교수님 같은 분이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이제 오랫동안 다뤘던 문제입니다. 민주주의는 사람들에게 정의로운 관계 그리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 줄 정도로 유능한가? 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고 있고 민주주의 국가제도라는 것이 오랜 국가의 진화 과정에서 가장 우월한, 생물학적으로 표현하면 우세한 종으로 지금 돼 있죠. 그러니까 1차 대전 때도 민주주의 국가 대 독재국 전체주의 국가 싸움이었고요. 2차 대전도 민주주의 국가 대 전체주의 국가 싸움이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는 사회주의 독재국가와 자본주의 민주국가 이 경쟁이 한 50년 진행이 되다가 사회주의가 다 졌죠. 결국 보면 지금 대세가 세계의 모든 문명 국가가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제도가 제도들 사이의 경쟁에서 경쟁력이 있는 우세한 종으로 판명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제도가 완벽하거나 이상적이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도 지구상에서 인간의 문명 속에 출현한 국가제도, 정치제도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가 가장 경쟁력이 있고 덜 나쁜 것이다는 증명은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민주주의라는 것은 국가의 도덕적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의, 이 정의를 실현하는데 꼭 적합한 제도는 아닙니다. 적합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왜 그러냐 하면 민주주의 정치제도, 우리 자유주의 정치제도라 그럽니다. 주기적인 공직 선출, 임기 제한, 권력의 분산, 상호 견제 이런 것들이죠. 이게 보통 선거제도 이런 것들 합쳐서 자유주의 정치제도 또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표를 많이 받는 사람이 권력을 가져요. 훌륭한 사람이 권력을 가지는 게 아니고요. 표를 많이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이 훌륭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어요. 그 얘기는 민주주의 제도가 훌륭한 사람이 통치하는 것을 보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기죠. 아시는 것처럼 히틀러도 선거로 집권을 해서 선거제도를 없앴거든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도 세 번째까지 대통령이 될 때는 선거로 됐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선거제도를 없애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해서 간접선거로 해서 체육관에 모아놓고 혼자 출마해서 선거 공약도 발표 안 하고 유세도 없이 단독 출마해서 100% 찬성으로 2번 6년 임기 대통령에 됐지 않습니까? 선거로 뽑힌다고 해서 꼭 민주적이거나 훌륭하거나 유능하거나 정직하다는 보장이 없죠.
그럼 왜 그러면 이렇게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우세한 종으로 판명이 되었을까? 그것은 이 제도는 실수가 적은 제도예요. 어떤 의미의 실수가 적냐 하면 아주 천하의 악당, 거짓말쟁이, 사기꾼, 욕심쟁이 이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도 그 사람이 나쁜 짓을 아주 많이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임기가 제한되어 있고 주기적으로 선거를 새로 치르고 그리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분리해 놓고 거기다 언론 등등의 제4부 또 시민사회까지 있고 이렇게 권력을 분산하고 제한해뒀기 때문에 아무리 나쁜 사람이 정권을 잡아도 나쁜 짓을 마음껏 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를 하려다가 이렇게 권력이 분산되어 있으니까 국회에서 입법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4대강으로 갔잖아요. 운하는 안 한다고 그러고 4대강은 국회에서 다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해서 지금 정부 여당 지금 여당이 다 같이 한 일이에요. 그거는 그 4대강 때문에 생긴 약 10조 원 가까운 부채는 지금 수자원공사의 무형자산으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른바 이게 분식회계입니다. 뭔 자산이에요? 그게 아무 자산도 없어요. 근데 공사비에 들어간 거를 수공이 이 돈을 꾸어서 빌려가지고 공사를 했고 정부에서 그 당시에 그 이자는 정부에서 내준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그 빚이 수공장부의 빚으로 기록된 게 아니라 한쪽에는 빚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쪽에는 자산으로 돼 있어요. 뭐 있는데 그러면 무형자산이래요. 지금 그렇게 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밖에 못한 거죠. 만약 왕이었으면 그러면 대운하를 했죠. 한반도 한가운데로 운하를 뚫었죠. 그러니까 그렇게밖에 못했죠. 그렇게밖에 못했고요. 이게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하여튼 나쁜 짓을 많이 못하게. 이명박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거짓말을 너무 잘한다는 거였어요. 제 생각에는 다른 뭐 많은 평가를 할 수 있지만 정직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거짓말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렇지만 거짓말을 하는데 한계가 있었어요. 국회가 견제를 하고 야당이 견제를 하고 언론이 비판을 하고 사법부가 제동을 걸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겨우 그 정도밖에 나라를 망치지 못한 거거든요. 지금 수십억 톤의 물을 가다 놓고 올 여름 장마 때 한 방울도 못 썼잖아요. 저 하루에 가다 놓으니까 쓸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물은 가두어 놓으면 더 맑아진다는 이런 물리법칙에도 어긋나고 화학의 기본 상식에 어긋나는 이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짓말에 동조했던 사람들이 지금 권력기관 곳곳에 아직도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주의 정치제도 덕분에 더 큰 나쁜 짓은 못했죠.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뭘 못하게 하는지 전 잘 모르겠는데요. 별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여하튼 박근혜 대통령이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든 자기 아버지처럼은 못해요. 사람 잡아다가 거꾸로 매달고 물고문하고 고춧가루 물 먹이고 이거는 할 수 없다고요. 우리 민주주의가 그만큼 진전되었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의 장점은 최대한의 선, 국가의 정의라는 관점에서 정의를 수립하는 것이 국가의 최고선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 정의 실현이라는 이 선을 최대한 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가 아니고 정의를 해치는 악을 최소화하는 데 굉장히 효율적인 제도입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 정치인 욕을 좀 덜 해도 될 거예요. 요즘 뭐 보면 막 아주 정치인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게 유행이에요. 근데 원래부터 정치인 우리 제도가 최대한의 선을 행하라고 만드는 제도가 아니거든요. 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를 멀리하고 정치를 혐오하고 정치인을 뭐 이유화를 막론하고 욕하면 욕하고 투표를 안 하면 안 할수록 점점 더 깊게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방지하는 것조차 하기 어려운 단계로 우리 정치는 가게 될 겁니다. 그럼 결국 민주주의가 악을 최소화하는 데 끝나지 않고 선을 최대화하는 데 기여하는 제도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이제 이것도 아리스토텔레스의 대답인데요. 우선 시민들이 훌륭해져야 돼요. 제 말이 아니고 아리스토텔레스. 시민들이 훌륭해져야 되고 그 훌륭한 시민들이 정치에 많이 참여해야 된다. 그게 답이랍니다. 이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였던가 봐요.
예. 그렇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예, 지금 우리 정치, 우리의 민주주의 이런 것은 그런 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라는 걸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세월호 특별법 때문에 뭐 그렇지만 어쨌든 여야가 만나서 대표들끼리 합의도 하고 유가족들이 거부해서 지금 입법을 하기는 어렵게 돼 있습니다만 여하튼 때가 되면 예산안도 통과시키고 다 하잖아요. 좀 삐그덕거리고 가끔 뭐 전기톱이 등장하고 우한마가 등장하고 최루탄이 날고 이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한국 국회가 정부를 마비시킨 적은 없어요. 군인들이 와서 마비시킨 건 몇 번 있는데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정의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더 첨언을 드리면 이게 진짜 어려운 문제인데 근데 저는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의로운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어떻게 할까요?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스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생물학자들의 주장으로는 원래 있는 거라네요. 배워서 생기는 게 아니고요. 원래 있는 거라고 그래요. 이제 근데 에마누엘 칸트 같은 아주 대단한 철학자가 이 도덕법과 관련해서 정언명령 두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너 자신이 세운 준칙에 따라 행동하되 그 준칙이 보편적 법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거가 되도록 해라. 이게 첫 번째였고요. 그러니까 다 나처럼 하면 세상이 좋아져.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최소한 다 나처럼 해도 세상이 괜찮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행동 준칙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 행동하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든 타인이든 사람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고 수단으로 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정언명령 두 번째인데요. 타인을 나 자신과 타인 모든 사람을 언제나 목적으로 대하라.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이게 칸트의 정언명령 두 번째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많이 했더라고요. 이른바 도덕적 딜레마 실험이라고요. 한쪽에는 뉴욕 시민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폴리네시아 원주민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습니다. 물론 그 도덕적 딜레마 문제 자체는 생활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긴 했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예컨대 이런 겁니다. 기차가 가는데 선로를 기차가 잘못 들어가지고 저 앞에 노동자들이 10명 정도가 선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다 죽게 생겼어요. 지금 빨리 바꾸지 않으면 선로를. 근데 노동자들은 모르고 있고 열차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는 육교 위에서 그걸 보고 있어요. 근데 내 옆에 뚱뚱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뚱뚱한 남자를 밀어서 선로 위에 떨어뜨리면 열차가 멈출 거기 때문에 한 사람이 죽고 10명이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를 밀어뜨리는 거에서 yes or no 물어봤습니다. 뉴요커들은 만장일치로 no, 아주 극히 드물게 yes 써 있다고 그러고 폴리네시아 원주민들도 동일한 대답을 했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 이 우리들의 도덕적 직관, 타인 사람을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돼. 그러니까 그걸 노라고 한 이유는 뚱뚱한 남자가 스스로 뛰어내리면 오케이예요. 뚱뚱한 남자가 10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선로 위로 뛰어내려서 죽으면 우리는 모두 그 사람을 의사자로 지정하고 의인으로 칭송할 겁니다. 그런데 옆에서 누군가가 밀어가지고 그 사람의 의지에 반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을 수단으로 삼은 거예요. 비록 그 수단을 쓴 목적이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칸트는 이 정언명령을 얘기를 하면서 배우지 않아도 경험하지 않아도 저절로 알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칸트 말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폴리네시아 원주민과 뉴요크가 동일한 도덕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의 사용에 관한 규칙 또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 직관 면에서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면 우리들이 갖고 있는 도덕법 또는 정의와 불의를 가리는 도덕적 직관 이것은 원래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원래 있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이 성장하면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타인과 관계를 가정에서부터 맺어나가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저절로 자라나서 누구나 그걸 가지게 된대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래서 이야기가 너무 엇길로 갔는데요.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결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직관을 국가 조직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악을 최소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을 체려하는 쪽까지 갈 수 있으려면, 그렇다면 결국은 사람들이 이 민주주의 제도를 그렇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들 모든 시민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직관에 눈을 떠야 되고, 옳고 그른 것을 가리려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어떤 옳고 그른 것에 대한 판단을 했을 때는 옳지 않은 것을 거부하고 또는 배척하고 배제하고 대항하고 옳은 것을 위해서 기여하고 헌신하겠다는 용기를 가질 때에만 이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선을 체려하는 쪽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민주주의가 이렇게 불완전해 보이고, 소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25년 동안의 우리 민주주의가 이 사회적 정의, 양극화의 해소로 표현되는 사회적 정의의 실현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지 못한 이유는 시민들에게 있다고 저는 봐요.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물질에 대한 욕망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혀 있고요. 이 정의를 외면할 때 자기에게 불편한 느낌이 생기는데, 이 불편한 느낌이 되게 귀한 거거든요. 자기가 느끼는 이 불편하기 때문에 자꾸 외면해버리고 떨어내버리려고 그러는 경향들인데, 그게 아니고 이 불편함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고 귀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간 사회가 완전히 이상적인 세상이 되지 않는 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일들은 어디에선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 불편함, 내가 무슨 불이익을 당해서 불편해지는 게 아니고 나는 괜찮은데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나에게 주는 불편함, 이것이 바로 뭔가, 이것은 우리의 도덕적 직관이 명하는 것, 정의에 대한 우리들의 직관적 관념, 이런 것들이 침해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불편함을 외면하거나 아니면 이 불편함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이해했을 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좀 고통이 따르고 때로는 내 삶이 혼란에 빠질 것 같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불편한 상태로 외면해버리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시민들이 이렇게 우리가 세월호 사건이나 뭐 그 이후에 지금 과정을 보면서 마음들이 많이 불편해요. 이 불편한 마음이 귀한 거거든요. 그 예스와 노,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완전 해소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단식투쟁을 하든가, 아니면 나는 못 본 척하고 내 삶만 사든가, 그렇게 양자택일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살아나가면서 불편한 가운데에서 완전 해소는 못하더라도 좀씩이라도 이것을 이 불편함을 표현하고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자기가 찾아나가는 이런 노력 속에서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질 수가 있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정 못 참는 사람들은 같이 가서 굶고, 그렇지 않은 많은 사람들은 마음이 불편한데 계속 불편하기 때문에 좀 외면해버리는 이런 일 가운데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시대에 굉장히 불이한 일이 많이 벌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선거제도, 정치제도,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런 일을 바로잡는데 상당히 무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이 앞으로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되지만, 이게 백지 상태에서 뭘 그리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진행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환경이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여기에 잘 대처하면서 동시에 정의라는 어떤 국가의 선, 이런 것들을 실현하기 위한 시민들의 각성과 참여, 이런 것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제가 제일 위험하다고 보는 것은 두 가지인데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큰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령화하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가격 상승입니다.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불리한 조건 속에서 사회적 양극화와 차별 그리고 불평등이라는 이런 숙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이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이 사람도 동물 종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 종의 삶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은 개체수의 변화입니다. 서식지의 크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개체수가 어떻게 변동하느냐가 가장 근본적인 영향을 주는 건데요. 이건 이제 1960년 이후에 2060년까지 추정치 우리 인구 변화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 곧 정점에 도달하고 나서 2020년 지나가면 감소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줄어들게 돼 있어요. 나중에 4천만 명 밑으로 내려오는데요. 이렇게 보면 좀 밋밋해요. 밋밋해 보이는데 이게 이제 1960년도에 5년마다 발표되는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1960년도의 인구 피라미드입니다. 이쪽이 남자고 이쪽이 여자고요. 여기 이제 0세부터 시작해서 1세, 2세, 5세까지 쭉 해서 지금 여기 80세, 79세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위로도 있긴 있을 텐데 너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숫자가 적어서 80세 이하에서 거의 끝납니다. 이때 우리나라 1960년 출생자의 기대 여명, 그러니까 막 태어난 아이가 몇 살까지 살까 평균 그게 55년이었다고 그래요. 55년이요. 이렇게 생겼던 인구입니다. 이게 진짜 피라미드죠.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변해갑니다. 이게 1970년, 80년 이게 지금 연도가 안 나와 있나요?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50년 사이에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게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는 보시면 50만 명이 넘잖아요. 남자는. 여자도 거의 50만 명 가깝고 100만 명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100만 명 태어난 세대가 계속 나이를 먹으면서 위로 올라가고요. 숫자가 좀씩 줄면서 여전히 여기는 40만 명, 45만 명, 48만 명 이렇게 됩니다. 이쪽 합치면 80만 명 이상 되죠. 한 연령층에. 놀랍게도 지금은 여기 30만 명 선에 걸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최근 거네요. 뒤에 보시면 이게 이제 2060년도 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핵폭탄 터질 때 나오는 버섯구름 그만큼 이게 위험한 거죠. 여기 65세 이상만 이만큼 되는데요. 100세도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걸 다 65세 이상, 65세가 여기죠. 이 이상 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먹여 살려야 돼요. 면적 비교해 보시면 위가 더 크다는 거 아실 수 있죠. 어마어마한 지금 사회적 재앙이 될 수 있는 이제 인구 변화의 과정인데요. 이게 2014년도 인구 피라미드인데요. 여기 보시면 요 1번이 43년, 46년생입니다. 그 해방 직전에 아주 일제 공출과 징용, 징병 이런 걸로 애를 낳을 수가 없었어요. 쏙 들어갔죠. 여기 6.25 전쟁 때입니다. 아시겠지만 보시면 알아요. 인구 그래프에 다 나타납니다. 전쟁통에 애를 적게 낳을 수밖에 없었죠. 여기 이제 1차 베이비붐이거든요. 이게 3, 4, 5까지 여기 이 블록 올라온 게 1차 베이비붐입니다. 1953년생부터 63년생까지요. 근데 중간에 이렇게 쏙 들어가 있습니다. 일의 영향이에요. 이때 일제 말기 해방 전후 그때 출생자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엄마 숫자가 적어서 애를 아무리 많이 낳아도 여긴 쏙 들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베이비붐이 또 오는데 그 사이에 5번은 이의 영향돼 있습니다. 이건 이제 6.25 전쟁 때 태어난 애들 숫자가 적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됐을 때도 적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시면 4의 영향. 여기 쏙 들어갔던 더 올라가면 1번
해방 직전의 일제의 수탈과 뭐 등등 이 악영향이 이때 처음 나타났고요. 두 번째 두 세대를 건너뛰어서 또 나타납니다. 그 이제 8번은 보시면 이때부터 저출산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이제 여기 내려오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없을 정도로 애를 적게 낳기 때문에요. 지금은 한 해에 태어나는 신생아의 숫자가 50만 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50년 전에 비해서 신생아 수가 반토막이라는 거죠. 인구는 2배가 됐거든요. 인구는 2배가 됐는데 반토막이 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요. 산업, 교육, 주거, 도로교통, 뭐 이 연금제도, 복지제도 모든 게 다 바뀌어야 돼요.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이 엄청나게 더 높아질 거기 때문에 이때를 대비한 작업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야든 손을 대지 않아도 되는 곳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구 변화가 우리들의 삶에 어떤 필연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를 전에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에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해가지고 그때 쭉 해놨었는데요. 그 뒤로 지금 한 이명박 대통령 이후에는 7년째 지금 그 논의가 사실상 실종된 상황입니다. 이대로 시간이 계속 가면 나중에 급격하게 바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작용이 초래될 겁니다. 그럼 국민연금 개혁을 그때 좀 덜 받으시도록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국민연금을 만들 때 예측했던 것보다 훨씬 드라마틱한 인구 변화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에너지 가격 상승인데요. 우리나라는 무지하게 에너지를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주거만 하더라도 고층 아파트가 많았어요. 이 엘리베이터 없이는 못 다니고 난방도 거의 다 이제 원자력 발전이나 지역 난방이나 또는 화력 발전에서 온 전기 이런 걸로 쓰고 있죠. 도시의 대부분이. 2003년도 초에 1배럴당 원유 가격이 30달러가 안 됐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미국의 투자 전문가가 와서 청와대에서 저녁을 먹는데 대통령 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임기 끝나기 전에 이게 100달러가 될 거다. 그때는 저희 반신반의했어요. 근데 임기 끝은 고사하고 2007년도도 들어가고 2006년도에 이미 100불 가버렸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급격한 유류 가격 인상을 예측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더라고 얘기하는데 보니까 지금 원유 매장량 통계도 믿을 수 없고 이 국제 이 투기꾼들이 이 현물 투자, 선물 투자 하면서 정보를 다 조작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필연적이다. 유류 가격 상승은 단기적으로 좀 내려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길게 보면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이런 쪽으로 이제 정책을 바꾸라고 굉장히 강력하게 권고하는 걸 제가 옆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상상이 다 잘 안 돼요. 만약에 원유가 1배럴당 200불, 300불이 되면 어떻게 되지? 이제 그전에는 원자력이 있잖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원자력은 값싸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라고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데 값이 엄청 비싸고 엄청나게 위험하고 오염 가능성이 많은 에너지라는 게 이제 판명이 된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원자력의 핵발전을 한 전기가 화력 발전에 비해서 뭐 한 4분의 1, 5분의 1 가격이다. 생산비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해체 비용, 원자로 해체 비용하고 뭐 그 사용 후 해결료 보관 폐기 비용 등등 금전적 비금전적 비용을 하나도 넣지 않았을 때 나오는 계산이고 그걸 다 포함시키면 화력 발전보다 더 비싸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핵발전은 일단 원자로라는 것은 한번 불을 붙이면 끄지를 못하는 불이에요. 그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서 보셨겠지만 불을 붙여놓고 불을 못 끄기 때문에 냉각수로 계속 식혀야 되는데 쓰나미 와서 이제 정전되고 뭐 이렇게 금가고 이렇게 해서 냉각수가 기능을 못하니까 노심 그 연료봉 거기가 이제 녹아내리지 않습니까? 열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지하에 어디까지 내려가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녹아서 계속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 불 붙였다 하면 끌 수 없는 게 핵발전이어서 이것이 이 화석연료에 대한 대안은 아니다. 지금 그렇게 전문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일 앞서가는 나라가 독일인데요. 독일은 이미 탈원전, 그래서 원전은 새로 짓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사용 연령이 끝나는 대로 차근차근 다 없애가지고 2030년이 되기 전까지 모든 핵발전소를 다 폐기하는 걸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독일이 이 분야에서 신재생 에너지 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 분야에서 엄청난 고용 창출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로하우스 이런 프로젝트들도 굉장히 일찍부터 발전을 시켰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도 지금 연구자들에 따라서는 훨씬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 이 재생 가능 에너지, 태양열이라든가 지열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어서 그걸 국가적으로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게 지금 제일 중요한 과제라고 봐요. 지금 조건이 그냥 석유 가격이 70불, 80불 배럴당 그냥 유지되고 뭐 핵발전소 사고도 안 나고 그렇다 하더라도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요. 근데 한쪽에서 저렇게 드라마틱한 인구 변화, 고령화가 진행되는 중이고 글로벌 차원의 에너지 부족 사태가 예견되고 있다면 그런 악조건, 더 심해지는 악조건 속에서 지금 해소 못하고 있는 사회적 양극화를 해소하고 국가의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가능할까?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현실과 우리들의 인식 사이의 격차인데요. 이제 이게 제일 근본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걸 어떻게든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을 해내야 되는데 해내려면 진짜 사람들이 지혜를 모아야겠죠. 지혜를 모아서 해야 되는데 되게 우리나라는 좀 해결사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이 많은 것 같아요. 누가 나와서 해결해 주기를. 근데 누가 나와서 해결해 줄 사람이 없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현실과 인식 사이에 우리들의 능력과 우리들의 생각 사이에 격차가 많은데요. 되게 우리 인간은 지금 21세기의 스마트폰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근원으로 돌아가 보면 부족 인간이거든요. 부족 인간. 그러니까 문명 발생 이전에 수십만 년 동안의 그걸 보통 생물학자들은 사바나 시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앙아프리카 사바나 기후 지역에서 최초의 인류가 생겨나서 수십만 년 동안 150명을 넘지 않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대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세포, 우리들의 유전자, 우리들의 뇌 이것은 문명이 발생한 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문명 발생 이전에 수십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랍니다. 그러니까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수렵 채집 시대에 만들어진 뇌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의 시대를,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족 본능 때문에, 부족 인간으로서의 본능 때문에 온갖 갈등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람은 편을 참 잘 갈라요. 뭘로든 편을 가릅니다. 심지어 종교로도 편을 가르죠. 그 편을 뭐 고향 가지고 가르고요, 수시를 학교 가지고 가르고요, 피부색 가지고 가르고요, 무슨 성씨 가지고 가르고, 남자 여자 가지고 가르고, 하여튼 나는 너와 달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무엇이든 가지고 패를 갈라요. 울타리를 치고요. 이게 부족 본능이거든요. 근데 우리들의 능력은 어디까지 커졌냐 하면 인간의 산업활동의 결과 배출된 가스가 지구 대기의 화학적 구성을 바꿀 수 있는 단계까지 왔거든요. 지구 표면의 모든 생물을 다 몇 번이고 절멸시킬 수 있는 양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어요. 인류가 지금.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문제들은 글로벌해요. 대부분이나.
우리들의 능력이 너무 커져가지고 지구 대기의 화학적 구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우리들의 능력이 커진 반면, 이건 모두 문명 발생 이후에 특히 지난 한 300~400년간의 발전의 결과예요. 우리들의 두뇌, 우리들의 몸은 여전히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거라는 거예요. 부족 본능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 사이의 격차,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은 너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나 위험 인지 능력이나 위험 대처 능력은 매우 부족한 슈퍼 탤런트와 같은 존재인 거죠. 이 간극이 정말 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아랍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런 참수, 미국 언론인에 대한 참수, 이슬람 국가라는 단체가 한 거요. 그다음에 미국 그 퍼거슨 씨인가요? 거기서 흑인 소년 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흑인 아이에게 총 6발을 쏴서 백인 경찰이 죽인 그 사건 때문에 벌어진 시위, 폭동 이런 걸 보고 있으면, 좀 미국은 세계 최강국이잖아요. 문명이 가장 발달한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미국 헌법이든 어디든 문명국가의 헌법에는 모든 인간이 다 평등하다고, 존귀하고 평등하다고 다 나와 있어요. 거기 경찰도 다 학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피부색 가지고 부족 본능을 발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저는 인류의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봐요. 부족 본능이요. 그래서 때때로 애국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애향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애교심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종교적인 열광이나 종교적 열정의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본질로 들어가면 전부 다 부족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가, 우리가.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다루는 이 문제가 글로벌한 현상이라는 이 에너지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바탕 위에서 저출산 고령화, 아주 급격한 저출산 고령화라는 한국 사회의 특성이 가미되어 있고, 거기다가 IMF 이후에 약 15년 동안 진행되었던 극심한 사회경제적 양극화라는 사회현상이 중첩되어 있는 사회적 위기 상황에 지금 우리는 놓여 있는데, 우리의 정치제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이것을 고쳐나가는데 되게 무능해요. 어떤 지도자가 나와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와서 이걸 해결해 주기 바라는 것도 부족 본능의 발로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현대사회는 그걸 허용하지 않거든요. 혼자서 이미 대한민국이라는 인구 5천만이 넘어가는 이 복잡한 후기 산업사회 또는 아주 현대식 산업사회에는 어떤 한 사람이 다스릴 수 없는 나라예요. 최근 정부나 청와대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저는 그걸 아주 절실하게 느낍니다. 만기칠남형 또는 해결사형 리더는 다스릴 수 없는 나라예요, 여기가.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은 사람들이 부족 본능을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는 부족 본능을 무절제하게 터뜨리지 않도록 사람들의 관계를 잘 조율하고 마음을 잘 모으고, 그리고 우리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발현하고 조직해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리더십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저는 우리 국민들의 DNA 속에는 구세주를 바라는 심리가 너무 깊게 뿌리 박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이명박 대통령을 생각하면 그런 점에서 마음이 좀 아픈데요, 530만 표 차로 당선시킨 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직 대통령 선호도 조사를 하면 1%밖에 안 나와요. 선호도가요. 이토록 야멸차게 쓰고 버릴 수 있나요? 4대강 사업이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명박 대통령 혼자 한 건가요? 국회에서 전부 다 입법을 해줬고 예산안을 통과시켜줬고 언론에서 엄청나게 그 사업 괜찮다고 떠들고, 그리고 지식인 전문가들이 나와가지고 물 맑아진다고 주장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담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책임을 전부 이명박 대통령 한 사람한테 탁 덮어 씌우고 나머지 다 빠져나가 버리고, 마치 바둑 다 두고 나서 소중하게 놓았던 바둑돌을 아무데나 집어던지는 것처럼, 그건 동전의 양면이라고 봐요. 해결해줘, 네가 해결할 수 있어, 와 해서 밀어주고는 해결 못했어? 넌 사라져. 이렇게 백날 반복해봐야 문제 해결이 안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 사회에 어떤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공감의 능력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세월호에서 죽은 아이들이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개인적으로 아는 아이들 별로 없으실 거예요. 근데 되게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게 이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거지? 이것 때문에 제가 20살 무렵부터 이게 참 궁금했었어요. 내 일도 아닌데 내가 저 사람한테 뭘 뺏은 것도 아니고 내가 저 사람을 해코지한 것도 아닌데 저 사람이 힘들어.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는데 되게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편함, 마음의 불편함이 도대체 왜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궁금했는데 이제 누가 아무도 안 가르쳐 주니까, 근데 책에 보니까 이제 그런 걸 알면서도 그냥 눈 감고 지나가면 되게 나쁜 거라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이제 대학 다닐 때 뭐 돌도 던지러 다니고 그런다고 해서 뭐 정부가 물러나겠습니까? 어림없죠. 무슨 유인물 뿌리고 돌 던진다고 정부가 무너지나요? 안 무너지죠. 그렇지만 그걸 하지 않으면 되게 마음이 불편해서 그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와서 이게 불편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능력이래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게요. 이것 때문에 살인을 안 한대잖아요. 누구를 칼로 찔러 죽이려 그러면 그 사람이 아프니까 얼굴을 찡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얼굴을 찡그리면 그 고통이 나한테도 투사돼서 감흥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도 괴로워져서 사람을 못 죽이는 거래요. 그래서 사람을 못 때리는 거래요. 남을 막 괴롭히고 때리고 요즘 군에서 막 가혹행위를 하고 이런 사람은 거기에 뭐 고장이 난 거예요. 지금 원래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무슨 어떤 이유 때문에 고장이 난 거예요. 그게 그런 가해자들한테는 그 능력을 살려주는 게 적절한 처방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그것을 대항하지 못하고 그렇게 억울하게 맞아서 죽을 때까지 맞았던 그 청년 윤일병, 그 청년에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분한 거예요. 제가 그냥 탁 털고 일어나가지고 야 이 새끼야 내가 군대에 맞으러 왔냐 나라 지키러 왔지 이러고 이단 협착이 들어오면 자기도 이단 협착이 차고 같이 영창 가자 이렇게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있었거나 아니면 옆에서 그걸 누가 보던 사람이 이건 아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말라고 말리든가 그런 것들을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우리 사회가 이렇게 안팎의 여러 위험 요인을 안고 우리 내부의 불화 갈등, 대립, 차별, 격차 이런 것들을 해소해 나가려면 솔직히 부처님한테 기도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무슨 예수님, 하느님한테 기도한다고 될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마음들이 더 길러진다면 좋은 일이겠지만요. 결국은 우리가 사람들이 각자 느끼고 있는 이 불편함 이것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는 거, 재능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불편한 느낌이 들게 만드는 우리들의 이 생물학적 재능 이런 것들은 우리 삶을 좀 더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기초라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널리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넓게 공감하고 그리고 그 공감의 바탕 위에서 교류하고 연대하고 기여하고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에서라야 이제 문제가 좀씩이라도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최근에 세월호 참사 이후에 그 이전의 그보다 더 끔찍한 대형 사고들 때보다 더 넓게 이렇게 공감이 이루어지고 공명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저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다행이야 라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마음들이 단순히 추모하고 아파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살다가는 우리들이 그 잠깐 동안에 서로 좀 사이좋게 평화롭게 의미 있게 그렇게 각자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좀 해나갔으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공부도 더 많이 하고요. 책도 더 많이 읽고요. 내가 누구이고 무엇이고 어디서 왔고
내가 느끼는 이 감정과 충동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며 내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더 알고, 그래서 각자가 더 훌륭한 삶을 살아가는 시민들이 많아질 때 비로소 우리 사회도 지금보다 더 훌륭해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하면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